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살펴볼 자료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에서부터요. 저기 최첨단 자동차 보험까지. 네, 지금 금융이랑 보험 시장에 정말 큰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직장인, 자산가, 보험사, 중소기업까지 정말 모두가 새로운 판을 짜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흩어져 있는 뉴스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아, 조각들을요? 네, 세금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보험사들은 왜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지, 또 인공지능은 이걸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어서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청취자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와닿는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내 월급 이야기. 아, 그렇죠. 지난 5년간 월급이 평균 3%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그동안 세금이랑 사회보험료는 무려 9%가 올랐대요. 와, 3배네요. 이건 정말 일은 하는데 통장은 그냥 제자리 걸음인 기분이잖아요. 이게 그냥 푸념으로 끝날 게 아니라 뭔가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짜 의미는 이제 재테크의 중심이 더 버는 것에서 덜 잃는 것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아, 덜 잃는 것.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전에 그 새는 구멍을 먼저 막는 게 중요해진 거죠. 그 구멍이 바로 세금이고요. 그렇죠. 가장 큰 구멍이 세금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액공제되는 연금저축이라던가 아니면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변액연금 같은 상품들, 네. 이런 것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산 방어라는 개념이 훨씬 중요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압박이 꼭 월급 받는 직장인에게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분들은 또 다른 고민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무작정 집을 팔지 말고 자산 리밸런싱을 하라, 이런 조언이 있더라고요. 네, 그 자산 리밸런싱이라는 게 결국에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 유명한 격언이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네. 특히 우리나라 자산가분들이 부동산 쏠림 현상이 좀 심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그 부동산에 쏠린 자산의 일부를 떼어서 금융자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변액연금 같은 상품으로 옮겨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아, 균형을. 네, 이게 중요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유동성 때문입니다. 유동성이요? 현금화 속도 말씀이시죠? 맞아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집은 팔리는데 몇 달씩 걸릴 수 있지만 금융자산은 훨씬 빠르니까요. 그럼 둘째는 당연히 위험 관리겠네요. 부동산 시장이 영원히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일종의 보험을 들어두는 셈이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자산을 지키려고 애쓰는 동안에요. 기업들, 특히 보험사들은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네요. 하하, 맞습니다. 자료에서 정말 놀라운 숫자를 봤는데 건강보험 하나를 팔면 설계사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월 보험료의 2,600%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네, 2600%요? 아니 2,600%요. 월 10만 원짜리 보험 팔면 260만 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거의 상식 밖의 수준 아닌가요? 상식 밖으로 보이죠? 근데 그럴 만한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박한 이유요? 네, 이걸 이해하려면 IFRS 7이라는 새로운 회계 규칙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그냥 게임의 점수 계산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게임 점수요? 네. 예전에는 저축성 보험처럼 덩치 큰 걸 많이 팔면 점수가 높았는데 이제는 건강보험이나 간병보험처럼 길게 유지가 되는 보장성 상품이 3점추처럼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거죠. 아, 그 높은 점수가 바로 그 보험계약 마진 CSM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미리 당겨서 장부에 기록하는 개념이죠. 네. 그 CSM이 이제 보험사의 성적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장 막대한 돈을 써서라도 그 3점슛 라인에 선 선수, 그러니까 설계사들을 데려와야 하는 거죠. 아, 시장 점유율을 뺏어와야만 미래 생존이 보장된다.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 과열 경쟁이 아니라 바뀐 게임 룰에 적응하려는 처절한 생존 전략인 셈이에요. 잠깐만요. 근데 2,600%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이건 결국 소비자들 보험료에 다 포함되는 비용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이렇게 출혈 경쟁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설계서나 일부 소비자에게 혜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업계 전체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계속 경고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볼 수 있죠. 보험사들의 리스크가 이런 상품 경쟁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짜 3.3 계약 단속 강화 소식도 눈에 띄던데. 아, 네. 저도 이 말을 들어는 봤는데 그냥 뭐 세금 좀 맡기는 편법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많은 사업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작은 이야기로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보죠. 네. 디자이너를 한 명 뽑아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회사 컴퓨터로 일하게 해요. 이건 사실상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직원이네요. 그런데 4대 보험료가 부담되니까 당신은 프리랜서니까 매달 세금 계산서만 끊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짜 3.3 계약입니다. 아, 실질은 직원인데 서류상으로만 프리랜서로 꾸미는 거군요. 네. 정부가 이걸 왜 폭탄으로 보냐면 세금도 덜 거치고 근로자의 권리도 침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는 거고요. 만약 적발되면 그동안 안 냈던 4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와. 정말 회사 재정을 휘청이게 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에요.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노무 관리를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위기랑 리스크 이야기만 했는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또 새로운 기회를 찾는 움직임도 있겠죠? 물론이죠. 은행이 보험사의 영역, 그것도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의 자산관리 영역까지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아. 이제 금융산업 간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렇다면 보험사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험사들은 은행이 할 수 없는 것, 보험사만이 할 수 있는 걸로 승부해야죠. 바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요? 네, 단순히 돈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프실 때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거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처럼요. 실질적인 돌봄 혜택을 주는 거죠. 아, 경쟁의 패러다임이 현금 지급이라는 상품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서비스로 넘어간다. 정확합니다. 이 서비스 경쟁이 기술과 만나면 훨씬 더 강력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대형 보험 판매 대리점 GA인 IFA랑 모빌리티 플랫폼 차봇이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딱 그 사례 같고요. 네, 맞아요. 초개인화, 원스톱 서비스 이런 키워드가 나오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정말 보험의 미래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은 나이, 성별, 차종 같은 아주 단순한 정보로만 가격을 매겼잖아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당신의 진짜 운전 습관이 보험료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운전 습관요? 네. 평소에 급정거를 자주 하는지, 과속은 안 하는지, 운전 중에 스마트폰은 보지 않는지 이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보험료에 반영되는 거죠. 와, 제 운전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겠네요. 약간 좀 무섭기도 한데요. 그렇죠. 하지만 합리적인 운전자에게는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차를 사는 순간부터 보험 가입, 사고 접수, 수리 예약, 렌터카 호출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 앱 하나로 끝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와, 결국 데이터를 가진 플랫폼이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거고 소비자는 그 편리함에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와. 지금까지 개인의 자산 방어 전략부터 기업들의 생존 경쟁, 그리고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시장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네, 이 모든 변화들을 움직이는 더 근본적이고 거대한 흐름, 이런 것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자료들은 크게 두 가지를 지목하고 있어요. 하나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 문제고요. 네. 다른 하나는 ESG라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자산 불평등 문제는 상속세랑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상위 10%가 우리나라 순자산의 절반을 가졌다는 데이터도 충격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이제 상속세가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는 점이었어요. 맞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폭등한 집값이죠. 아, 집값. 예전에는 정말 부유층만 상속세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서울에 집 한 차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은 있지만 당장 낼 현금이 없어서 그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러다 보니 중산층에서도 미리 종신보험 같은 상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닌 현실적인 재테크의 영역이 된 거죠. 또 다른 큰 흐름으로 ESG가 꼽혔는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더라고요. 네. 영화 관상의 대사? 나는 파도만 보았지 바람을 보지 못했어. 그 유명한 대사죠. 지금 기업 생태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바람이 바로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건데요. 이게 왜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의 생존 조건이 됐다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예전에는 다들 ESG를 약간 이미지 관리용 정도로 생각했죠. 착한 기업처럼 보이려는 활동이라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애플이나 삼성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기들만 ESG를 잘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자기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그 협력사들까지 다 관리하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공장이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면 우리는 당신의 부품 안 쓰겠다. 혹은 노동자 인권을 지키지 않는 회사와는 거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ESG 기준을 못 맞추면 대기업에 납품할 기회, 즉 먹고 살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아. 이제는 이미지를 넘어서 비즈니스의 입장권이 된 셈이죠. 와, 정말 생존의 문제가 됐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 결국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떠오르네요. 바로 적응인 것 같아요. 오, 정확한 정리입니다. 파도에 적응해야 살아남고요. 네. 그 적응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펼쳐보면요. 금융이 점점 더 개인화되고 서비스 중심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개인화되고 서비스 중심적으로. 네. 당신의 운전 습관에 맞춰 보험료를 책정하고 노후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심지어는 환경 문제까지 고려하는 기업과만 거래해야 하는 시대. 금융이 이제 단순히 돈 계산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 가치관에 훨씬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자료에 한화생명이 암을 경험한 청년들을 지원하면서 따뜻한 보험사라는 이미지를 얻고 있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금융이 점점 더 데이터에 기반해서 자동화되고 차가워지는 시대에 당신은 미래를 맡길 회사를 선택할 때 이런 인간적인 손길이나 따뜻한 이미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